XSFM입니다. I, D, W, K 지난 한 주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강서 특수학교 토론회에서 보던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숫자 적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멸시당하는 상황 말이죠. 이런 현장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달려가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의 직업을 인권운동가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인권운동가의 노동 환경도 스트레스와 모멸감이 난무하겠네요. 기부로 운영되다 보니 박봉해, 지원자가 적어 노동시간도 길어지기 일쑤지요. 인권재단 사랑과 함께하는 2017년 9월 세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권운동가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이지요. XSFM의 유승균 프로듀서입니다. 옆에는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미국 서남부, 중남부에 이어서 미국의 동남부하고도 멕시코, 그리고 제주도와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일부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 곳에서 이 수해를 입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은 특히나 다 거세가지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해를 입은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고, 서울은 더할 나위 없이 쾌청합니다만은 이번 주말에 못해도 영동지방하고 남부에는 비가 많이 오고 태풍 탈림은 벗어난 것 같지만 올라올 수도 있긴 있는 모양이더군요. 우리가 언제는 기상청을 믿었다고요. 올여름은 진짜 타율이 낮았죠. 특히나 더 그랬어요. 네. 강풍과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요. 하루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뉴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전문가지 내 컴퓨팅 환경까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문의하실 때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 뵙습니다. 하지만 업무, 학습, 게임을 하실 때 당신이 느끼실 답답함과 어려움은 알고 보면 CPU와 쿨러의 궁합, CPU와 메인보드의 상성, 램, 셀 레벨, 내장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 등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팬 쿨러를 뒤집어 끼웠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 년이 흘렀을지도요. 011-892-5568로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큰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명절이면 확실히 집이 최고입니다. 차도 안 막히고 사람도 없어요. 한적해요. 이상하게도 중국도 먼지 잘 안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추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가 너무 기니까 하는 수 없이 뭐라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행을 가실 때는 그 전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일가 친척을 맞으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간다. 그럴 때는 액세스몰이죠.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콕지버콕 사장님이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또 요즘 들어서 외로워지시기 시작하셨나봐요. 또 수학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네. 구매자 후기 이벤트 진행되고요. 네. 정확한 이번에는 판정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 하나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 점 하나만 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뭐 해야 돼요? 2글자 찍으래요. 한글 글자 2글자 4바이트 이상. 김치. 이 정도. 예.
점 하나면은 안 됩니다. 감사. 네. 재구매자 쌍지읒. 예, 네. 재구매자 이벤트 진행되고요. 네. 후기란에 재구매 이벤트 참가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당첨자는 3명 뽑을 거고요. 김치 맛보기 세트가 간다고 하네요. 우리 그저 요파씨 안승준 군도 우리 이 김치 플래터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네. 맛을 보는데 보통의 양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웬만한 거인들도 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매자 이벤트도 진행돼가지고요. 네. 구매한 내용 그대로 원하는 날짜, 장소에 다시 배송해주는.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아, 맞아요. 네. 예. 이거 진짜 의표를 콕 찌르는 이벤트였습니다. 네. 분명히 구매자는 구매 상품 페이지에 돌아와 본다. 네. 구매자의 심리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어요. 이게 참 대가족이 사는 집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같이 1인 가구한테는, 이게 또 좀, 그건 그렇구나. 예,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지만. 또 이런 콕 집어 콕 김치를 많이 남는다고 해서 김치찜을 만들려고 숙성시키는 것도 일이라서. 그렇죠. 예. 이번에 요파씨, 월장원 되신 분이 주위의 친지분들하고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남았다고. 네. 그런 식으로 또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2글자 이상. 네. 적어주시면은. 우리 콕지버콕에서 자랑하는 최첨단 엑셀 노가다 추첨 방식. 네. 난수를 대입한. 네.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명절을 기다리는 콕 집어 콕의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국민의 수에 비하면. 한 몇 명 정도가 관에 취업을 해볼까 했다가 직업을 잃게 되었고요. 북한은 이제 축제 분위기라 계속해서 불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간에 뉴스들을 들려드리죠. 에디터 윤세민 기자입니다. 2017년 9월 11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통신당 정당 해산 선고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었죠. 네. 그리고 군대 내 동성애 차별법에 대한 위헌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 반대 의견은 직접 찾아서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법문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는 찬성 145, 반대 145, 그리고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의원 가반수인 147표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네. 민주당과 정의당 등 확실하게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표가 130표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바른한국당에서 12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계산하면은 네. 국민의당 40명 중에 한 15명만 찬성을 던졌다는 뜻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한 25명 정도가 반대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안건은 회기내에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현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끝나는 전례가 있어요. 때문에 즉 헌법재판소장이 되어도 남은 임기가 1년인 거고요. 부결이 되어도 같은 안건이 회기내에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요. 1년 동안 이 권한대행의 임기를 수행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이 임명 여부는 이름만 바뀌고 하는 일과 남은 임기는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같은 게임입니다, 이게 지금. 가결됐든 부결났든 같은 게임이라는 게 실제로는 판에서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부각이 좀 안 됐을 뿐이지. 네. 왜냐하면 자존심 대결이니까. 국회 전체가 잠시 후에 박성진 후보자도 얘기해 주겠습니다만은 박성진 전 후보자도 얘기해 주겠습니다만은 국회 전체가 다 엉성했어요. 모든 정당이 다 엉성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여당 내부의 자성론만 대두되고 말았는데, 네. 실제로 제 느낌에는 그 어떤 정당도 표단속 안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실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무슨 그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막 안 되면 할벅 이러면서 네. 결의를 다지고 나간 정당 없다. 잠깐 이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문자를 주고받았을 정도겠고 민주당 정의당도 그 정도였을 것 같고 국민의당을 보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거 알아서들 하세요라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모두가 대비 안 된 상태에서 여당이 당했으니 여당이 더 무능한 거라는 논지는 가능하다. 대신에. 그러니까 왜냐면 여당이 지금 충격받았다고 말하는 건 좀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탄핵으로 정권 뺏긴 그전 여당하고 상대를 하면서 헌재 소장 하나 못 떨어뜨릴 줄 알았나? 라는 쉬운 질문을 지금 뭐 당내에서는 물론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제 국민의당 탓을 많이 하는데 이럴 줄 몰랐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그다음 얘기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구 나이와 관련된 답변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창조과학이 아닌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답변했고 창조과학을 믿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존중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남 얘기하듯 했죠. 그러나 김병관 의원이 박 후보자가 창조과학회 이사를 역임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나이가 6,000년이라고 믿는 창조과학회의 입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는데 그 뒤에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괄호로 6,000년이라는 걸 언론사에서 집어넣었어요. 이건 답을 듣는 사람들의 면면이 두려울 때 나오는 말투입니다. 예, 중의적인 답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그 6,000년을 집어넣고 또 이후 6,000년을 바로 헤드라인으로 띄워버렸어요. 언론에서는. 네. 언론은 좀 과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의 멘트에 비해서도요. 저도 그래서 영상 찾아보기 전에는 지구나이는 6,000년이다라고 선언한 건 줄 알았는데 6,000년이다 여러분들아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다만 과거에 창조과학회 이사를 역임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종교활동일 뿐 과학적인 연구활동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이 좀 누가 들어도 궁색하죠. 예, 그래서 관련된 발언들이 설득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박성진 후보자하고 김희수 재판관하고 지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다른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박성진 후보자가 드러내주고 있는 이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종교입니다. 종교. 이 사람은 종교를 대표해서 본인이 나왔고 종교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뽑아 올린 사람입니다. 안 그렇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당하고 청와대가 이게 입장이 같을 수는 없는데 온도는 비슷하다는 게 좀 이상한 게 여당은 지금 기독교계를 못 잡아서 눈치를 보고 있고 두려움이 많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언제나 그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불문율이죠. 개신교에 못 잡으면 선거 못 이긴다. 네.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사실은 이명박근혜 정부도 추진해왔던 수건 사업인 종교인 과세를 드디어 이제 실현할 때가 됐잖아요. 네. 모든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역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불똥이 터지고 있을 겁니다. 두려워 죽고 싶을 거예요. 교회가 와서 나를 떨어뜨리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러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여당에 깔려 있을 거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웃음을 쳤어요. 쉴드를 못 쳤어요. 예. 이런 못 볼 꼴이 있을 때 김진표 위원장 같은 사람은 지금 전국을 돌면서 딴짓하고 있죠. 나는 거기 못 도와줘 이러면서 나 그렇게 힘 있진 않아. 네. 청와대에 직접 연루가 된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데 대체 청와대 안에 어떤 인사가 지난 몇 차례 이렇게 개신교 친화적인 인물들 개신교 안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 커리어에 영향을 주고받아온 사람들을 끌어올렸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 다른 시사 프로그램도 계속하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 누가 하길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지? 라는 질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오랫동안 살면서 지구나이 6,000년이라고 믿는 기독교인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집단이에요. 그 6,000년이라는 근거가 성경에서 뭐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고 뭐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몇 년 걸렸고 하나님이 만드는데 7일 걸렸고 이걸 쫙 계산해가지고 6,000년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설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근데 이런 사람을 또 어디서 찾았을까요? 인사 관련된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인사검증 국회에서 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하는 체크리스트들이 다 있다고요. 거기에도 이미 걸릴 만한 사람들이 안 걸리고 올라온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번에. 네. 그 중에서 특히나 개신교 친화적인 인물들이 꽤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흔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을 뽑아 올릴 텐데 그 와중에 청와대는 지금까지 비대위 같은 스타일의 인사 시스템을 지금 빠르게 뭔가 혁신하거나 만지려고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사팀에서 뽑은 사람이 또 올라올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올지 더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뭡니까? 교육부에서 9월 11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곳곳 시위가 있어가지고 차가 막히신 분들이 많았죠. 이에 따라 유치원 강사, 전산보조, 통학 차량 운전사, 영양사
등 학교 회계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비해 기간제 교사, 방과 후 강사, 스포츠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교과 교실제 강사 등의 정규직화는 무산되었습니다. 네. 다만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급했다 너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이 저 정도밖에 전환이 안 됐고 네. 정규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이 이거일 것이다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이거일 것이다라고 바라는 측면은 있습니다. 저는. 또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조성주 소장한테 좀 물어봐라.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네. 근데 조성주 소장도 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 이 사람들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아젠다를 던졌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좋은 첫발을 떼었습니다마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입니다. 청와대도 교육부도 말이죠. 그 다음 뭡니까? 2013년 6월 8일에 무한도전 제작진은 무한상사의 액션 영화 버전인 무한상사를 방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한도전 이야기입니다. 네. 별로 액션은 없었지만. 그리고 2013년 말, 2014년 초쯤에 한 영화 감독이 국정원 직원에게 대통령 주연의 액션 영화를 만들면 제작비를 30억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는 한겨레의 10일 보도로 알려졌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테러범을 무찌르는 에어포스원을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 네. 근데 그 사람은 인디아나 존스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나치랑도 싸우고 그랬는데. 맞아요. 한겨레는 또한 국정원 엔터팀이라는 곳이 국내 영화에서 박정희가 등장하는 씬이나 영화사의 정치 성향 등을 물으며 영화 투자사, 제작사, 감독들과 접촉하면서 시나리오를 걷어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상상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인물이 주연인 액션 영화 같은 거를. 네. 근데 저는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왜 셀이랑 싸울 때 손오반이 한쪽 손을 다쳐가지고 한쪽 팔로 에너지파를 쏘는데 뒤에 손오공의 잔상이 이렇게 에너지파를 도와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빠의 잔상이 에너지파를 도와주는 영상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나오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이제 유일하게 한 가지 코드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제사. 네. 그리고 지난 1년간을 통해서 국민들은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 국정원 내 팀 이름도 네. 국정원 엔터팀이었대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웃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엔터팀이야. 그러니까 뭐 JYP나 뭐 안테나처럼 네. 국정원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이름으로 오디션도 참가할 수 있잖아요. 저희 회사는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국팝스타. 뭡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다시 이제 올라왔어요, 수면에. 블랙리스트가 큰 화두가 당분간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문제로 권력의 본질을 좀 엿볼 수 있는데, 블랙리스트를 킵해놓고 그들을 꼬박꼬박 꼼꼼하게 억압하는 권력은 필히 화이트리스트를 킵해둡니다. 누구를 억압하면 외롭거든요. 대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적을 잘 구분해가지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아군도 자기들이 정해놓고 인형놀이를 좀 해야 되죠. 네. 그 뉴스 아카이브를 뒤지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서태지의 팬들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서태지 씨의 복귀를 위해 힘써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답장을 썼거든요. 근데 그 답장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블랙리스트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기도 합니다. 때로. 색출해서 저작거리로 끌어내서 목을 베자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화이트리스트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만 알아보면 되겠죠. 이미 그 비슷한 문제로 감옥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몇 편의 영화도 있고요. 예.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 참 신기합니다. 뭐죠? 퓨디파이라는 유튜버가 있다고 합니다. 퓨디파이. 네, 스웨덴 출신이고, 네. 스웨덴 출신이고 스웨덴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게임 리뷰를 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 5,700만 명으로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160억을 넘었고요.
네. 유튜브가 가장 무섭게 보는 유튜버입니다. 네. 뭐 이 사람들한테 막 그 다이아몬드 플레이 버튼 같은 거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현재까지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은 175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에서 인종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뭐 강간을 농담으로 삼거나 하는 일들 때문에 종종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올해 초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그 돈을 주고 고객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사이트에서 네. 인도 소년들에게 유대인은 모두 죽어라 라는 팻말을 들고 웃는 영상을 의뢰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논란이 되었죠. 네. 인도 소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했고 이들이 만든 영상을 본 퓨디파이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할 줄은 몰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또한 예수복장을 한 사람이 히틀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크게 논란이 되었고 사과를 했고 직후에 퓨디파이는 이들 모두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서 이 유튜버와 계약이 되어 있던 디즈니 휘하의 회사는 계약을 취소했고 네. 그리고 유튜브는 그 광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그 광고 프로그램에서 그의 채널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해명하는 영상하고 설명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면밀히 살펴봤거든요. 좀 네. 길더라고요. 근데 전혀 해명도 설명도 되지 않는 느낌이 저는 강했어요. 주 해명은 이제 농담이었다는 건데 네. 관련해서 다른 비꼬는 영상들도 있어요. 컨텍스트라는 영상이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치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큰 사회 문제거나 요즘 애들 왜 이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경 백색화는 전 세계 청소년 대상으로 한 미디어의 큰 흐름이고요. 퓨디파이로 이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 누구의 미디어를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도 이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실 뭐 지금은 제 관심 밖입니다. 늘 제 관심에 있습니다만 퓨디파이가 이러는 건 저한테는 비교적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 이제 퓨디파이의 차별 발언 논란, 혐오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게임사들이 나섰죠. 네, 퓨디파이가 게임을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중에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말한 거예요. 네. 이에 다른 또 유명한 흑인 유튜버가 이를 보고 분노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었는데 정작 현재는 이 흑인 유튜버는 퓨디파이의 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논란이 되니까 파이어워치의 개발사인 캄포산토는 퓨디파이의 영상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게임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게임 영상을 유튜브 영상에 대로 내보내잖아요. 네, 게임하는 영상을 자기 코멘트에 붙여서 혹은 코멘트 없이도 내보내는데 이걸 게임 회사들이 저작권 침해라고 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게임 리뷰는 게임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게이머들이 게임 리뷰를 보면서 많이 게임을 선택하니까 거기에 시비를 거는 거는 현명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네. 심지어 전 세계 1위 유튜버라면 더더욱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과감한 조치입니다. 네. 극우 논란은 늘 있었던 거고요. 이제 요게 좀 새롭습니다. 게임 회사가 게임 리뷰어가 게임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다가 카피라이트 클레이밍을 걸었다. 문화 콘텐츠 권력이 일부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있어야 할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상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극우 성향을 띠는 초인기 유튜버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거고 한국에는 물론 되게 오래된 전조가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 중계에 돈을 받으려고 들었다가 그렇죠. 공공재 드립도 튀어나오고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영화하고는 다릅니다. 영화는 이런 식의 재가공이 불가능해요. 재가공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요? 영화를 보면서 막 떠들고 막 울고 이런 동영상도 있어요. 출발 비디오 여행 있잖아요. 출발 비디오 여행도 있어요. 출발 비디오 여행만 해도 구식 방송국에서 하는 거라서 모든 걸 다 클리어 해놓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게임 리뷰 동영상하고 비슷하게 하려면은 영화를 쭉 틀어놓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 장면은 어떻고 저 장면은 어떻고. 근데 그런 거는 누가 봐줄 일도 없고 옛날에 DVD 시대에 가끔 유행했어요. 그 비슷한 케이스를 살펴보면은 블로거들이 영상을 캡처한 다음에 영화 리뷰를 쓰는 것들은 저작권 문제가 몇 번 불거졌었죠.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도 저작권 문제를 꺼내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게임에는 인터랙션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네. 이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한 장면만큼은 플레이어에게도 권한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나라의 법정이든 올라갈 겁니다. 곧. 이게 비화될 거예요. 플레이한 동영상은 플레이어의 것이냐 게임 제작사의 것이냐 라는 싸움은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 신호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퓨디파이의 동영상은 그렇게 많이 권하진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소장님이 오셨거든요. 예. 윤세미 에디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만듭니다. XSFM입니다. 인권재단 사람에서 일하는 박래군입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혼자 막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인권단체. 인권활동가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눈물과 분노, 증오와 혐오가 넘쳐날 겁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느티나무 같은 그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그늘 아래 약자와 소수자들이 한숨을 돌리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이 일에 함께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힘내라 인권활동가, 힘내라 인권단체, 차원이 다른 기부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무거운 그래픽카드 혼자 끼우다 휘어집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이제 약자와 소수자의 곁을 지켜주십시오. 인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차원이 다른 기부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십시오. 후원 문의 02-363-5855. 인권재단 사람도 할 얘기가 있군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권재단 사람에서 모았던 기부금으로 어떻게 기부금을 유용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물론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지만 네. 여러분들은 귀찮으실 테니까 원 단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절삭 안 하고. 네. 10원 단위인가? 네.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난달에 제가 인권활동가들 지리산 힐링 캠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간다 그랬죠? 네, 여러분의 기부금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쉬다 왔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네요. 네, 인권운동가들이 여러분의 도움에 의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고 왔어요. 네, 그리고 2017년도에 상반기에 진행됐던 사업 중에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그 화성에 외국인 보호소가 있어요. 외국인 보호소요? 그곳에 장기 구금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정기 방문해가지고 뭐 그런 상담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런 했는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요?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뭐 불법 체류한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왜 도움을 줘야 되냐, 내지 뭐 아니면은 한국 와가지고 뭐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왜 이걸 대우를 해줘야 되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뭐 인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네. 네. 그런 사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들이 구술 기록 및 제작 발표회를 하고 있거든요. 올 초에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에서도 또 밝혔지만 많은 분들이 공약으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걸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물론 막걸리 아이씨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신경도 안 썼지만 네. 네. 그걸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요즘 또 장애인 시설 가지고 좀 말이 많잖아요. 그 강서구 쪽에. 탈시설화를 위한 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정치인들이 있죠. 네, 모쪼록 좀 인식이 좀 나아져가지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소수자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여러 가지 성소수자. 예. 나 이거 되게 정치적으로 올바라 보인다. 아니 그러니까 성소수자 항목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성소수자들을 위한 네. 그런 사업들의 지원들을 했고, 네. 그리고 9월 23일에 부산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그 퀴어 문화 축제 장소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예, 주최 측에서는 벌금이라도 내고 진행을 하겠다. 네.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듯합니다. 유치를 원하시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하태경 의원실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인권활동가들한테 추석 선물을 나눔하자라는 캠페인을 걸었네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인권활동가한테 추석 선물을 챙겨줄 수 있는
계기가 없지 않나요? 거의? 되게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생각을 해야 했구나, 누군가는. 네네. 예. 그래서 인권재단 사람에서 그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네. 선물을 쏴주든가 아니면은 현물이 없고 상품만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사무실에다가 발송을 해주시면 그걸 또 나눠준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네. 벌써 어떤 분은 벌써 저희 몰에 있는 인권재단 사람 페이지를 보고 황태를 보내주겠다며 예,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지금 이 사업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기부금에 따라 가느냐 스팸이 가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근데 미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먹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쓸 때가 있다. 인권 활동가에게 추석 선물이 가는 일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는 박내군의 인권 리포트. 매달 한 번 만나는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하는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 시간입니다. 박래군 소장님 다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놀다 보니까 아무 직업이나 좀 해야겠어서 주변을 샅샅이 살피고 다녔는데 제 주변에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안도 안타깝지 않고 자기 살아온 배경도 안타깝지 않은데 안타깝게도 시민사회단체나 인권활동을 하게 된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보고 있으면 늘 화가 나서 근처도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근처도 안 가고 싶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받아. 120만 원이면 받는 건데. 120만 원 받아. 그것도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휴일도 나가. 예. 집에도 잘 못 가. 맨날 땡볕에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요. 예. 예. 훌륭한 친구들을 두셨네. 저는 화가 나는 거죠. 예. 자본의 노예로서. 아니, 일한 만큼 벌고, 그래야 보람을 얻는 거고, 쉬는 것도 많이 쉬고, 사람이 칼을 갈 시간도 있어야 되고, 예. 뭐 연애도 하고, 이번에 말이에요. 인권활동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지급했는데, 예.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모텔 갔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생긴 거예요. 예. 아니, 돈을 가지고 내가 유흥을 즐기는 게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내 영혼을 채워줄 수도 있다는 걸 같은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할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걸 적용하면 가난한 거에 먹고 자고 교통비나 이 정도까지 쓰는 걸로. 가난하면 계속 가난해라. 예. 양심 있게 살면은 계속 등 따여라. 이런 생각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빡센 노동환경의 인권운동가들 이 인생이 더 빡세집니다. 예. 당신은 인권운동가인데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예. 사무실에 가만히 있어. 예.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들을 겁니다. 소장님한테. 어찌 보면 제가 소장님을 처음에 뵀을 때부터 가장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오늘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30년째 예. 이 직업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그리 됐네요. 그죠? 저 가만히 있어봐요. 30년, 애누리 없이 30년이에요? 예. 30년 넘어가는 거죠, 이제. 아이고. 동생께서 떠나신 지 이제 30년이 딱 됐어요. 예, 내년 6월달이 이제 30년이고요. 예. 그게 88년도인데. 횟수로 30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내년 88년도 이제 6월달에 동생이 떠났고요. 네. 그때 이제 동생을 잃고 엄청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육아협이라고 하는, 육아협은 이제 유가족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유가족들의 모임에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고, 네. 이손 어머니가 이렇게 꼬이었죠. 너 좀 나와봐라.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때부터, 너 지금부터 30년 동안 이 일만 해. 이러라고 데려오신 건 아닐 거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육아협에 이제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네. 일을 좀 잘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 의도식이긴 했군요. 네. 일을 좀 하고. 어머니 아버지들만 계시니까 누구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 딱 있었어요. 근데 한 명 가지고 어렵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가면서 어쩌다 한 번씩 나가다가 네. 그해 이제 88년 10월 달부터 의문사 가족들이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면서 이제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의도하지 않게. 보통 그런 식의 경우로 들어서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겠어요. 네, 많아요. 자기도 가족을 잃었으니까 힘들어서 이제 사람들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모임에 나갔는데 뭐 실무자가 필요해. 뭐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레전이네 형이 뭐 힘 좀 쓰게 생겼네. 예, 그런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인권활동가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현장에 이제 가서 사람들 얘기 좀 듣다 보면 네. 아, 이거 자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좀 뭐 거기 자꾸 이제 가게 되고 거기가 어떻게 됐나, 그 농성하던 게 어떻게 됐나, 그 문제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로 또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내가 이제 맨 처음부터 인권운동가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계기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저 대학문에서 농성하는데 매년 경찰한테 두들겨 맞고 막 그래갖고 막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거기 이제 자꾸 이제 나가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 가서 피켓도 들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계기들이 돼서 저는. 그러면은 지금의 젊은 인권 활동가들도 처음에 무슨 뭐 대기업 들어가듯이 이 직업 들어가려고 뭐 시험 준비하고 뭐 면접 보고 그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워낙 이제 저 직장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다 안 되면 예, 인권단체들에서도 공채를 한다 그러면 몇십 명이 와요. 아, 공채해요? 예, 하는 경우들 있죠. 뭐, 어떤 데는 10명, 어떤 데는 20명, 이렇게 한 명 뽑는데 막 이렇게 와요. 근데 그런 경우들 중에 보면은 이게 구직성 저기가 있구나. 이런 거죠. 여기 단체 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활동을 한다 이런 것도 모르고, 저기 뭐, 직업이래. 예. 그렇게 해서 온 경우들은 버티지 못하고, 한 1년 안에, 1, 2년 안에 정리해서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들어와서 크게 놀라겠네요. 급여도 이래. 적응을 못해요. 일도 괴로워. 예. 그러면은 일이 괴로운 걸 저야 뭐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아주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괴로운 일하면서 못하겠다고 1년 내에 빠져나가는 거 결코 뭐 나약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직업으로 생각하고 들어왔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직업으로서 하자고 하면은 노동 환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 활동가성하고 노동자성하고 이게 긴장 관계에 걸리는 거예요. 아,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전에는 급여니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달라. 대의명분이 중요하니까. 민주주의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여니 뭐 저 휴가니 뭐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을 열심히 하면 정말 인정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런 거죠. 뭐 급여라는 게 뭐 처음에 뭐 어디 있었어요. 뭐 제가 결혼할 때 그 월 15만 원 받았어요. 육아협에서. 몇 년에 결혼하셨습니까? 저 91년도인데요. 91년이면 15만 원 받기엔 너무 요즘이에요. 그때도 버스비 700원, 600원 했을 거예요. 근데 15만 원 가지고 사실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때는. 그래서 교통비 정도나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대책도 없이 무조건 결혼한 이런 무대뽀로 결혼한 이런 경우인데 지금 활동가들은 또 자기가 노동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가도 인정받고. 그럼요. 급여도 받고 좀 이렇게 좀 뭐 자기 몸을 돌보고 뭐 이렇게 하기를 좀 바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가성과 노동자성이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해서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활동하기라는 놈이 뭐 그런 걸 따지냐. 다 우리는 어릴 때, 젊을 때, 뭐 옛날에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재단 사무실에서 신문지 펴놓고 쪽잠만 1년 잤다. 뭐 이런 식이죠. 예.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젊은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배부른 소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활동가로서는 좀 부족한 걸로 보이는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성 활동가들이고 젊은 활동가들로 부딪히기도 해요. 그런 역설은 어디에나 존재하는군요. 옛날에 조금 더 많이 고생했던 세대, 더 많이 힘들었고 아주 많은 일을 해줬던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가 일을 물려받으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상황.
인권이라고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그 대의 명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자기 인권 돌보고 내지 뭐 그런 거 주장하고 그럴 수가 있냐라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도. 87세대는 그러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활동가들이 많았죠. 예, 시대는 좀 변했고 뭐 네. 이러다 뭐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활동가들이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으로 나가는군요. 활동가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너무 힘들고 뭐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니나 보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이게 단체 안에서의 그런 또 위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체들 안에 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인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수평적이고 그렇게 어디 평등한 이런 관계들을 좀 지향한다고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단체에서 오면 막 선배들이 막 층층층층 해갖고 위계 질서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또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좀 다 이게 듣는 거고 다르네. 싫죠. 네. 네. 아유, 헝그리 정신 따지는 사람들이 위계도 패키지로 좋아해. 세트로 좋아해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운동도 진짜 변해야 된다. 네. 예. 노동자, 활동가들에게 노동자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위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자기 의견들 얘기를 하고 토론이 될 수 있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사실 운동의 전망이 상당히 어둡죠. 그 결론이 매우 치명적으로 들립니다. 네. 이제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네.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계속 네. 이 사람들이 활동가들이 자기 인생 망가뜨려가면서 버텨준다면 근데 그런 방식이 지속되다 보니까 새로운 젊은 노동자가 수혈되지 않는다. 네. 그럼 끝이죠. 그 운동의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나이도 60이 다 돼가고 이제 그러고 이제 30년 차 활동가고 그러는데 네. 이게 내만 인권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어떤 운동 조건들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권활동가들한테 최저임금 정도는 좀 줬으면 좋겠고 4대 보험 정도는 좀 줬으면 좋겠다. 네. 워낙 그 인권활동가들은 가난하게 사는 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아주 뭐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요. 네. 그 최저한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조건들 만들어주고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바깥에 나가서 주장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못하고 자기 몸을 계속 갉아먹는 혹사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 못 버티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하게 아주 그냥 몸이 체력이 뭐 받쳐주고 건강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하신 해야 되는 뭐 특별한 것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안 되죠. 그렇게 받쳐주면 야구해야죠. 축구하거나. 그러니까요. 3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여쭙고 싶어요. 이게 해결 방안이 물론 뭐 박래훈 소장님도 지금 계속해서 소장님이시지만 계속해서 실무자시고 사람 참 없으니까 인권재단 사람인데 사람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도 인권재단 사람은 사람 많던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 현장에서 고생하시니까 이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당신들 비전이 뭐야? 앞으로 나아갈 로드맵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좀 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왕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3가지 정도의 기준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돈과 정신과 휴식이죠. 돈과 정신과 휴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태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것은 모두를 위한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은 피할 수 없이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생각해 볼까요? 물류 노동자든 아니면은 뭐 기자 혹은 병원 노동자 이런 분들이든 그 거의 막 끝자리에 어디 여기서 이거야말로 사각지대네요. 사각지대에 인권운동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소수자 중에 소수자죠. 예. 이 사람들 돈 버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엄청난 딜레마 같은 질문이잖아요. 사랑의 열매 직원은 일 잘하면 연봉을 얼마나 올려줘야 하는가? 예. 그러니까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거 던졌나봐. 저는 너무, 준비 안 되신 거 아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당황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정도는 받자. 최저임금.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전국에 있는 인권활동가들은 조사를 해봤는데, 월 평균 107만원 받더라고요. 월 평균 107만원이면 모든 거 107만원 아래도 많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수당이나 받는 거 다 포함해서 월 107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수준의 저걸 받는 사람들이 기껏해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게 10년 차 활동가, 15년 차 활동가도 기껏해 아주 200만 원 정도 받아요. 네. 이게 진짜 최고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 저 밑에는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예 어떤 경우는 자기가 돈을 안 받아. 돈을 안 받고 자기가 알바를 뛰어. 그 활동을 하면서 그 바쁜 시간에 또 알바를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체 운영을 해요. 그런 단체 많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활동가들 활동비도 주고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네, 거기에 보면 후원 회원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자기가 막 일을 하고 또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후원 회원 관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후원 회원을 하려면 후원 회원을 모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좀 소식도 전해줘야 되고 또 뭔가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할 수가 혼자서 할 수가 없죠. 후원회원들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또 새로 들어오려면 우리 단체 이런 걸 해요라고 하는 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민들한테 얘기를 잘하는 것도 능력인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인권 활동 안 하더라고. 그게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들은 기업의 후원도 받아요. 네. 기업의 후원도 받고 국가의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는데 인권단체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원칙적이에요. 국가로부터 프로젝트 안 받는다.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 안 받는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국가하고 기업이 가장 큰 인권 침해 집단인데 이쪽에 돈을 받게 되면 자기가 제대로 목소리 못 내는 거지. 목소리 낼 때. 그 눈치가 보는 거예요. 당장 기업에서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왔다. 근데 거기에서 그 기업에서 무슨 인권 침해 사건이 생겼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반올림을 도와줘야 되는데 삼성광고 삼성본서 돈 받고 이렇게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반올림이 삼성 돈 받는 것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재정의 독립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보면은 이제 인권단체들은 재정 독립성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로부터 돈 안 받으니까 거의 100%죠. 근데 그 재정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 지금처럼 활동가들의 그런 활동가들인데 최저임금도 못 주는 못 받는 이런 활동가들이 아주 수두룩하고 4대 보험도 안 되고 뭐 건강보험 이런 것조차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건강보험이 안 돼요? 건강보험 안 되니까 그 단체에서 부담이 해줄 수 없으니까 그거는 지역보험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못 받으면 자기가 직장에서 받은 월급에다가 지역 건보에 갖다 떼줘야 돼요 또. 예. 맞습니다. 이중고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정도는 받게 해주고 그리고 그 4대 보험은 좀 해보자. 비정규직들도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는데 우리들 삶이 사실은 비정규직 삶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오랫동안 인권활동가로 노동해 왔는데 비정규직인 셈이네요. 예.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이것만 대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이게 여유가 생긴다. 최저임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비혼주의자들도 있는데 인권활동가 중에 비혼주의자 결혼 안 해 결혼은 제도의 어떤 그런 모순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결혼 안 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이 결혼해서 살려면 이 조건이 안 맞는 거니까 결혼은 포기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 자기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사람이랑 결혼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권 운동이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후원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게 주로 불쌍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아이들 도와줍시다. 우리가 월 3만 원을 내면 뭐 홍보력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인권과 관련된 가치, 인권이 되게 소중한 가치인데, 이런 가치에 우리가 기부하자라고 할 때 안 먹히죠.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그 포인트도 들어가는군요. 만약에 똑같이 뭐 무슨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큰 단체처럼 무슨 UN 어디처럼 홍보를 잘할 수 있다고 해도 국가 내에서의 여론은 보통 같은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인권 문제 때문에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보수적이고 적대적일 때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얘기하는 게 이 정부하고 계속 각을 세우다 보니까 반정부 집단 이렇게 인식이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사실 그것만 아닌데 그것만 이렇게 특출하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매번 무슨 용산 참사 일어났을 때 그 용산 참사 진상규명해라 책임자 처벌해라 또 이제 여기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에서
맨 앞에서 책임지고 싸우다 보니까 제일 먼저 좀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강한 운동 그리고 뭐 반정부적인 세계가 굉장히 강한 뭐 이런 거고. 아, 기부하고 싶지 않은 단체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억울한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억울한 사람들의 일을 남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현장에서 지키면서 그 유가족들 곁을 지키면서 이게 싸워가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 있을 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알겠는데 바깥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싸늘할 때가 많다.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이미지가 그래 그거 다 좋은데 아우 너무 세. 뭐 힘들어. 거기에 후원회원 좀 거기 후원했다가는 나 찍힐까 봐 겁나. 실제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런 것들이 겁났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후원회원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인권단체 후원회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찍히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아, 네. 예. 경제 논리로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외부 여론이 차갑기 때문에 재정 독립성이 높은 단체는 결국 노동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박봉으로 드러나게 된다. 예.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답 못 하실 거 알겠지만 한 번만 더 뭘요? 괴롭혀드리겠습니다. 왜 괴롭히지? 소장님 아니면 물어볼 사람이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예.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활동가들의 최저임금을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좀 단체에서 또 걱정이에요. 막 우리 최저임금 1만 원 올려야 된다고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목소리 내고 연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최저임금은 못 벌어. 내년에 이제 16몇 프로가 올라갔잖아요. 7천 얼마가 뭐 이렇게 망했어요. 내년에 우리 단체들에서 최저임금 이상은 주자. 근데 활동가들 최저임금 되려면 또 돈이 그만큼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제 저급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단체 관리자급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면 또 후원회원 더 모아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도, 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후원회원 더 모으려고 일을 죽도록 많이 하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고, 시가지에서 아니면은 뭐 온라인에서 활동 열심히 했어요. 그걸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느라 막 사람들이 야근했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 후원회원을 좀 더 모았어. 예. 그렇다고 해서 야근 수당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건 난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뛰어넘어야 된다 이 문제죠. 시민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언어로 이 인권운동도 또 너무 말이 어렵거든요. 여러 용어들도 그렇고 개념들도 그렇고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민들의 언어로 저도 잘 못하지만 이 시민들의 언어로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정말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게 돼줘야 되거든요. 시민들의 귀에 닿는 것이 예. 인권운동가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먹고 살자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긴 이거는 그냥 자본주의 되네요. 예.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죠. 다른 인권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진취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을 하시는 측면에서. 네. NGO 경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인권 쪽에는 그런 개념조차 아예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NGO로 오랫동안 늙어오신 분들은 아까 처음에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야 헝그리 정신이지 임마. 내 옆에서 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돈을 벌어야 돼서요. 광고를 듣고 올 건데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돌아왔습니다. 박래곤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인권재단 사람은 얼마 전에 인권활동가들을 우르르 몰아가지고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놀러 갔다 오기 위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께. 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성취감도 중요합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성취감만 쫓다가 그렇게 피로해서 죽든지 자살하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인권 활동가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정과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 노력을 최근에 하시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저희 인권재단 사람에서 일단 쉬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쉬고 자기가 이제 쉬기 위해서 어디 여행을 가든지 뭐 하고 그러면 우리가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1인당 100만 원? 예. 와, 잘 놀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뭐 팀으로 하면은 이제 그 한 팀당 2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지원해줘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대강전 우리 이렇게 쉬겠다. 그 전제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그걸 가지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돼. 거기서 활동하면 안 돼.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일을 안 하겠다는. 활동가들은 뭐냐면 쉰다고 그래서 거기서 가서도 또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여행 계획, 심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서 이거는 우리 조건에 맞는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선정이 되면 여기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100만 원, 200만 원씩 선정해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진짜 좋아해요. 어디 일주일 동안 물론 그 1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자기 돈 이렇게 포함해서 뭐 해외여행도 갔다 오기도 하고 뭐 국내에 어디 가서 좀 쉬고 뭐 평소에 이제 등산 좋아했는데 산에 갔다 왔다 어디 바다 근처에 가서 자기 뒹굴뒹굴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자기 어떤 그거를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재충전의 시간도 갖기도 해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적들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1년에 그거를 10명 정도씩은 보내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 채워져요. 왜 안 채워집니까? 사람들이 일이 바쁘니까 자기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지리산 갈 때도 지리산 다녀오셨어요? 우리 3박 4일 동안 가는데 프로그램 빡세게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거기 가서 이제 뒹굴뒹굴 하고 싶으면 뒹굴뒹굴 하고 책을 읽고 싶고 산책하면 산책을 하고 싶고 근데 여기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뭣도 만들어 놨어요. 그 프로그램은 참가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야. 네. 이런 걸 해가지고 304일 세팅해서 지리산을 갔거든요. 네. 이게 난 그 사람들도 오겠지. 그래도 304일밖에 안 되니까 안 와요? 오겠지 했는데 안 와요. 바빠서. 마지막에 겨우 20명 채워서 갔어요. 뭐 얼마 동안이나 홍보를 하셨는데 20명밖에 못 채웠어요. 아니 2달 가까이 홍보를 했어요. 아니 인권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20명밖에 못 모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2달 동안 홍보하셨으면 2달 전에 이미 자금을 확보해 놓고. 그럼요. 그 인권 활동가 모여라 놀러 갈 사람 모여라 했을 텐데.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사람 한번 3박 4일 동안 그거 얼마 안 되니까 한 달, 2달이면 몰라도 얼마 안 되니까 304일만 가서 우리 놀고 오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도 20명이 안 채워진 거예요. 활동가의 노동 환경과 노동 문화를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전체적으로 인권운동에서 요구되는 일은 되게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인권활동가들 수가 적다는 얘기죠. 한 단체에 상근활동가가 5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2명, 3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에 못 가죠. 네, 2명, 3명이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늘 모든 걸 다 생각을 하면서 다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 빠지면 요 2명, 3명 일하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하중이 가는 거잖아요. 2인분의 일을. 그래서 이걸 못 빠져요. 2인분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영화를 뭐 한 달에 몇 편 못 봐. 혹은 연애할 기회를 얼마만큼 박탈당해. 혹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차일 확률을 얼만큼 높인다거나. 실무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오늘 몇 분의 피해자를 만나서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시민단체하고도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이제 이른바 뭐 일하는 데서 말하면 협력업체죠. 협력업체. 예. 내가 놀러가 혹은 혹은 극장에 가 술을 먹어 그럴 때 전화가 팍팍 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 빨리 와주셔야겠다. 혹은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됐느냐 자료를 찾아봐달라. 그렇죠. 거기다 대고 저는 지리산인데요. 제가 지금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전화하세요. 라고 말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밤에도 핸드폰을 못 꺼놓고 잤어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새벽에 와요, 전화 오는 게. 근데 요즘은 핸드폰 신경 안 쓰고. 예전에 한참 꺼놨다가 아예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이제 다른 방에다가 옆방에다가 핸드폰 놓고 이제 옆방에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활동가가 그러더라고요. 인권 활동가들의 출근은 눈 뜰 때,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고 퇴근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단체에서 막 하다가 이게 분명히 단체에서 퇴근할 때 퇴근 시간에는 또 저녁에 또 이제 이런저런 또 약속들이 생겨요. 회의도 생기고 또 이제 단체 같으면 이제 회원들 같은 경우에 주로 직장인들이니까 네. 직장을 갔다 오는 사람들 만나려면 이때 만나야 되잖아요. 아, 밤까지 있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저녁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녁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 뭐 원고 쓰는 일, 당장 내일 성명서 기자회견 준비하고 이런 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남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끌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잠자기 전까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 감으면 그때 퇴근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 활동가들이 또 책임감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무슨 노트북들 다 항상 갖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전천후로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부터 이제 없애자.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핸드폰도 투지폰 쓰고 투지폰 쓰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 쓰면 이게 계속 이거 일인데 하루 종일 들여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프고 눈 떨림 현상이 막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투지폰을 바꿨거든요. 진짜 그게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완구 건정이 엄청 심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막 눈 떨리고 이게 그래서 마그네슘 부족해고 막 먹었단 말이에요. 막 먹는데 안 돼. 투지폰을 안 쓰니까 이게 그래서 이 투지폰을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 네. 이게 그런 현상들이 사라지고요. 그 나도 이제 되게 맨 처음에 답답했어요. 스마트폰보다가 투지폰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긴 참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SNS 이런 것들 같은 거 모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또는 사무실 컴퓨터 앞에 갔을 때는 이제 확인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살겠더라고요. 이 직업의 중요한 특성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뉴스를 읽고 소셜을 보고 하는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와 휴식이 되겠지만 활동가들에게는 직업의 매우 중요한 일부가 아닌 이상 안구건조증이 오도록 열심히 봐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게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게임을 끊고 저렇게 즐거워할 수는 없거든요. 정신의 휴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투지폰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두를 위한 권장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래도 사람들, 저는 별 크게 불편한 거 없어요. 좀 맨 처음에 답답해 하다가 이제 그게 적응되긴 또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답답한 거죠. 그렇죠. 급하게 좀, 아이고, 텔레그램으로 무슨 뭐 카카오톡으로 뭘 보냈는데 좀 빨리 하게 해줘. 야, 너 투지폰이라고 확인 못해. 또 사무실 들어가야 되거든.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냐고 그러면 나는 80자 이상은 못 읽어. 그죠. 네, 그거죠. 예. 원래 안 받는 쪽은 편해요. 거는 놈이 힘들지. 노동 문화가 지금 계속해서 나와요. 네. 노동 문화를 바꾸는 건 사람들의 인식 변환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을 맞아요. 정교하게 교체하는 작업으로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언제부터는 어떤 일을 하지 말 것. 휴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인권재단 사람이 제안해준 방식에 따르면, 휴가 갔을 때는 일하지 말 것. 예를 들어 내가 휴가 간 곳에 무슨, 이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가 있어. 그거 도와주느라 땡볕에서 며칠 거기서 또 막 같이 연자농성하고 그러지 말고.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휴식을 가지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업계의 문화 때문이다. 맞아요. 그런 문화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보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자기 몸 병 나는 거 이렇게 안 가리고 하던 사람들 또 지쳐요. 지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못 가거든요. 그냥 오래 못 가서 좀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떠나면 다행인데 그래도 병 걸려버려요. 병 걸려도 또 죽기까지 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저기 했던 박종필 이 친구도 박종필 1968년에서 2017년 한국의 장애와 빈민 관련 다큐멘터리 컨텐츠의 대표 제작자로 98년부터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소 다큐인을 운영했으며 세월호 선체조사 작업을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가다가 지난 7월 말 간암으로 별세했습니다. 주요작으로는 끝없는 싸움의 바다, 노들바람, 거리에서,
시설장애인의 역습 등이 있습니다. 계속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간경한데 막걸리 먹으면 자기 막걸리 먹으면 괜찮아 이러면서 막걸리 먹고 뭐 계속 일하고 막 자기 책임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발병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영상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인권 활동가거든요. 네. 계속 저 빈민들 삶을 기록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세월호 참사 그 기록하고 이게 좀 그런데 이제 나온 김에 인권 활동가들이 힘든 게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그러거든요. 이게 좋은 얘기는 하나도 못 들어요. 인권 활동가들은 현장에 가서 듣는다고 하는 게 대부분 힘들고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얘기 듣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이게 휴식도 중요하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정신의 안정감, 자기의 한국에서 많이 안 쓰는 말입니다만 영적인 밸런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명성 뭐 이런 꼭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인권 운동가들은 핍박받는 사람들 옆에 가서 있는 게 주된 업무기 때문에 같이 핍박받아요. 그렇죠. 예. 계속. 이러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제 거리에서 그 고생을 하실 때 인권 활동가들이 옆에 있으면 폭식 투쟁하는 저 친구들 같이 봐야 돼요. 예. 막 뭐 던지고 뭐 욕하고 이러는 시민들 당하고 있을 때 옆에 꼭 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노동 환경은 언제나 적대적인 모멸감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생으로 다 듣는 거거든요. 사람이 감당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무리 단단한 그런 활동가라도.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저는 피했어요. 왜냐면 그거 맨 처음에 그거 다 들으면 힘드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활동가가 못 버티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거리두기 한 거예요. 거리두기 하고 요즘은 다 들어주고 그러는데 초기에 그걸 그대로 생으로 들어줬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못 견디니까 힘들어서 정말 나 너무 야 너 쉬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래서 며칠이라도 쉬게 만들고 뭐 이랬거든요. 이만큼 이게 남의 얘기를 들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젊은 활동가들에게 충고해 주실 수 있는 업무 기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측은지심만 가지고 일하면 노동자가 쓰러진다. 예. 측은지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데 갈수록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 안 되도록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일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역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세월호 같은 이거에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이 인지상정이지. 그게 사람이지. 근데 그러고 나면 같이 무너져가지고 그 유가족들, 그러니까 피해자들 옆에서 해줘야 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같이 울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울어줘야 돼. 같이 울고 뭐 이러고 하면 자, 이 상황에서 제 사람이 요구하는 말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안 돼.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지. 그 에너지는 다 처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누구를 한 명 댁으로 갔는데 저쪽에 남영동 대구문실 들어갔어요. 남영동 대구문실. 네. 요즘에 남영동 대구문실 들어갔죠. 구경하러. 제가 이제 그걸 가이드를 많이 하는데 거기를 내가 수없이 갔었지만 갈 때마다 저도 긴장해요. 그래서 가이드를 빨리 끝내고 그 건물에 나오고 싶어 해. 그 사람이 그래. 거기에 고문은 당했던 이게 수십 년이 지났어도 트라우마를 벗어나기는 어렵군요. 맨 처음에 가는 사람들도 여기가 이런 장소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상상할 줄 알거든요. 여기 아무리 다 비어져 있어도 이게 이런 용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힘들죠. 이게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 있는 거 보는 것만도 힘든데 이거를 남영동 대구문실을 보는 것만도 힘든데 고문 피해자 얘기를 직접 고문 피해를 당한 사람을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물고문 당하면서 자기가 이제 알몸으로 바닥을 기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얘기를 막 듣는 사람 들어봐요. 그 듣는 사람 자체도 그게 견디지 못할 어떤 이런 저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권 활동가들은 그런 걸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인권 활동을 하게 됐던 것도 의문사 가족들 얘기를 들으면서 시작했거든요. 의문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의문의 죽음, 의혹의 죽음 막 이런 식으로 막 정리가 안 된 용어였었는데 이제 의문사 가족들이 처음으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이제 의문사 당한 가족들이 이제 35가족이 이제 모여서 농성을 할 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그냥
나는 준비도 없었는데 생으로 들었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애들 얘기하고 그러는 거를. 근데 나는 거기서 그 얘기를 외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죽었다 해갖고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 다 처참하죠. 이게 뭐 총 맞아 죽고, 어디 저기에서 죽고, 익사해서 죽고, 목 매달아 죽고, 뭐 이런 시신을 이제는 안 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요즘에야 그런 거 예사로 보지만, 처음엔 그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그거를, 부검한 것도 얼마나 또 끔찍합니까? 근데 이거를 엄마 아빠가 그거를 주면서 이거 잘 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끔찍하니까 외면할 수가 없죠.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느라 내면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어야 되네요. 예. 그래서 그걸, 그런 게, 저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되게 힘든 거죠. 너무 슬퍼해서 활동가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자기 분노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고, 뭐 해줘야 되거든요. 울면서, 같이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이런 것들 표시하지 않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풀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인권활동가의 숙명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럼 다른 활동가 말고 노동자로서의 박래군 소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어봅시다. 본인의 업무 역량을 최소한 깎아먹지 않고 유지라도 해야 되니까 상담을 받아본다거나 정신건강을 위해서 무언가에 투자를 해보셨거나 투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그러고선 묻은 로드맵을 제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고문 피해자들 얘기도 일도 하고. 국가폭력과 관련된 어떤 현장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얘기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정신 담당 의사라든지, 심리 치유하는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해요. 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돈 얘기 하지 맙시다.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프로페셔널인데 왜 감당을 못 해요? 감당을 못 해요. 그럼 인권활동가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인권활동가들끼리. 치료 모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재미있는, 프로페셔널이고 전문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 접해본 게 아니에요. 국가폭력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내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쉬운 건데,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래요. 자기들이 봤던, 자기가 알던 세상의 일이 아니야. 이러다 보면, 거기서 상담받으러 갔던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으러 갔던 나는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일어나다 더 힘들어. 아유, 그러니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건 카운셀링이 아니고 외부 홍보 활동이네. 그럼 그 의사 선생님들은 기부하셨겠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신 여기가 아직 그쪽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진짜 제대로 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모르는 세계, 우리가 접하는 세계는 대부분 모르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이후에 이제 트라우마 치유 뭐 이런 부분들 하면서 도리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적인 재난 참사와 관련된 트라우마,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런 국가폭력과 관련된 트라우마, 이런 부분을 뭐 정혜신 씨나 밑사람이 이제 선도적으로 해왔고 개척하고 있는 중에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예전에 재난 참사가 일어났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트라우마를 뭐 해결한다든지 이런 거 안 했어요. 국가폭력과 관련돼서는 저기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하나 생겼는데, 네, 그렇죠. 그게 3년, 4년 요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광주에서 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그런 유가족들이 이런 사람들 이런 트라우마를 온전히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소장님, 본인이 가족이. 소장님, 활동가 얘기로 돌아와 주세요. 그러니까 이 활동가들의 어떤 이런 어쩌면 굉장히 끔찍하고 이런 거, 심적 고통, 이런 것들을 이해할 리가 없는 게 여태까지였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같은 일을 계속 해본 사람들끼리 뭐 치료 모임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혹은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소장님의 제언은 이걸 다루는 전문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생겨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활동가들이 이제 우리 인권운동도 그렇고요. 노조 쪽에도 그런데 노동운동 쪽에도
활동가들이 이게 너무 힘든다 보니까 네. 갑자기 병이 생기고 죽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이걸 바깥에서 이렇게 의존해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활동가, 이것을 잘 아는 활동가 출신들이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서 요 심리 상담 같은 걸 해주고 그래요. 피곤하고 마음의 병을 얻었고 그래서 죽었으면 산재예요. 그렇죠. 이게 동료 상담 그게 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대체해주기가 어려운 것 같고, 이게 동료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술 먹으면서 후배들하고 이제 동료 상담하는 꼴이죠.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보니까 이게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한 30대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40대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요즘은 술도 많이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술도 좀 뭐 이게 사람에 따라 뭐 다르지만 술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치기가 올라야지 속에 있던 말도 다 이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많이 먹어야 돼.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술을 안 먹고도 자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스킬이잖아요. 여기 인권활동가나 이런 그 뭐 노동활동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별도의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저기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고, 다행히 이런 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심리 치유나 이런 것들을 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다행이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웰니스를 생각하지 않고 사실 살면 안 되는 시대다라는 말을 제가 할까 했다가 지금 저 단어를 다시 입안에 넣고 싶은 게요. 언제나 안 그랬겠습니까? 예. 우리는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 집에 쌓여있는 물질이든 적당한 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논의할 때 결국 논의선상에서 가장 바깥에 서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거는 경쟁하게 돼요. 원래 이런 헐벗음은.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까지는 인권운동가, 시민활동가들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되면 좋을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다급한 일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미래를 위해서 훨씬 중요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사람들의 옆에 있을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힘든 사람들 옆에 있을 사람들은 쉬어야 되고 돈을 지금보다 많이 받아야 되고 힘든 사람들 옆에 있을 사람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 끝으로 뭐 해주실 얘기 있나요? 그 인권활동가들이 제대로 활동한다는 건 저는 인권활동가들 또는 뭐 다른 활동가들도 시민활동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이 사람들 인적 자산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든 우리 사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이렇게 또는 자존감을 상실하면서 뭐 하면서 갑자기 떠나버리고 이 운동에서 멀어져 버린다 그러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큰 손실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좀 좀 나아졌다라고 할 때는 지금 이제 그런 그 무명의 그런 활동가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언제까지 헌신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카카오톡에서 지금 스토리 펀딩 하는데 이게 잘 안 붙어요. 이게 뭐니까 안 붙는다는 게 뭐 댓글이겠습니까? 아니 댓글은 악성 댓글만 붙어요.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이분법 사회인데 내 인권은 아니고 나랑 안 친한 사람 인권만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인권 요즘에 핫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아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아주 쏟아내고 있어요. 아주 혐오의 진원지가 국회입니다. 저 사람들 인권 교육 시켜야 돼요. 예? 인권이라는 게 뭔데? 소수자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수 있는 건데 저 인간들은 그냥 그 성소수자 혐오 마치 경쟁적으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아무튼 스토리 펀딩에 좀 붙어야 되는데 악성 댓글이 아니라 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저기 인권 활동가들은 이런 경제적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데 또 활동 단체들 그 활동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원이 다른 기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우리 활동가들이 추석 때 선물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게 좀 해주자. 그래서 선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물도 조금 더 고급인 걸로 나가려면
조금 더 많이 붙어야겠습니다. 다음에 스토리 펀딩을 확인해 주시고요. 박래군을 검색하셔도 나와요. NGO 혹은 시민활동의 엘리트들이 있는데요. 그 엘리트들이 다른 업계의 엘리트들처럼 때깔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이 이번 달에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피부가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좋아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물광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안 씻으셨구나! 잠을 많이 잤네? 아저씨들이, 이게 아침에 안 씻어버릇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나는 안 씻진 않는데, 이거 지금 억울합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 팩트체크 들어가야겠는데. 녹음 중이라 이거 이제 어디 들어가서 씻겨가지고 다시 나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고, 다음 달에 다시 봐야 되겠어요. 예. 박래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제가 이제 앞으로 박래군 소장님을 잘 키워서 내년 쇼미더머니 시즌 7에 내보내야 되겠어요? 주제어 하나를 던져주시면 가사가 멈추질 않고 쏟아져 나와요. 예. 매달 방송 분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박래군의 인권 리포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